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밤에는 확실히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여름은 가나 봅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테니스 전설 노박 조코비치가요, US 오픈 4강 진출에 성공하고 보여준 저 세리머니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자 보이스의 저겁니다. 소다팝 안무. 조코비치는 딸 생일을 맞아서 딸에게 배운 안무를 선물로 준비했다고 저렇게 한 거죠. 이거 진짜 난리긴 난린가 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 변호사님 방금 하신 거. 예. 자, 그만하시고요. 자, 박상희 한국연인사이버대 교수, 손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춘천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춘천입니다. 차들 막 다니는 도로 한복판에 공유 킥보드 세워놓고 가버렸어요. 진짜 너 누구니 하신 정재훈님. 자, 경남 사천에 있는 KCC 아파트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골프 연습하고 있어요. 그걸 꼭 거기서 해야겠니 하신 차지영님. 예, 출근길 버스입니다. 사반에서나 보던 사람을 실물로 영접했어요. 신기하면서도 황당합니다 하신 김채원님. 자, 구미시 공단동 파라디아 아파트입니다. 어떤 분이 10,000원을 주어서 저기 현관에 꽂아놓고 가셨어요. 반나절이 지나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 정말 최고하신 지정훈, 황인혜 부부님. 자, 미국 버지니아입니다. 지난 2일에 예쁘고 건강한 우리 딸 시에나가 사반 가족들께 인사 올립니다 하신 박은경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자, 광양의 김영선님, 인천 연수의 강미숙님, 이하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크게 해주세요.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와 뉴스 최고! 아유,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볼까요? 누적 시청 2억 6,600만.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그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 소식인데요. 자, 오늘 또 한 가지 신기록이 터졌습니다. 네, 이 정도면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흥행하는 K-드라마 하면 오징어 게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오늘 K-팝 데몬 헌터스가 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시청 순위를 보면요. 캐대언의 누적 조회수가 2억 6,600만 회,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누적 조회수 2억 6,520만 회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에서 나온 모든 콘텐츠를 통틀어서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자, 그런데 이렇게 캐대언 열풍이 불면서 당초 혐오스럽다고 치워버렸던 조형물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자, 그 조형물이 뭐냐면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의 조형물입니다. 어떻게 생긴 이거예요. 저승사자가 생겼죠. 와! 그래서 이 세종시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있었고 무섭다는 민원이 쏟아져서 사실은 옮겨졌고 철거가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랑 캐대언 인기가 있으면서 저승사자 똑같이 생겼다면서 사자 보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좀 설치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아마도 국민신문고에 이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다시 설치할지 말지 검토도 하고 있다고 하고 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 김대건 신부 성상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사실은 저승사자, 사자 보이스 아니냐 이래서 예. 이것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재평가를 다 받고 있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하늘에서 불덩이가 합니다. 자, 누군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불붙은 옷을 던지고 있다는 다급한 신고가 들어온 건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경찰이 다급하게 건물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 아파트 주민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건데요. 자, 으라차차차차차 힘겹게 문을 열었더니 접시부터 문자까지 온갖 집기가 휙휙 날아듭니다. 어이구. 자, 테이저건을 든 경찰 앞에서도 장봉을 들고 휙휙. 야, 경찰들, 야야야, 저놈 잡아. 자, 여러 경찰이 동시에 후다다다다닥 달려들어서 그제서야 제압 성공합니다. 이 인간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네, 정말 왜 이러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창문으로 불붙은 옷과 신문지도 던졌다고 해요. 저렇게 막 흉기도 휘둘렀고 불붙은 신문지나 옷이 가다가 뭐 나무에라도 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너무 위급하니까 이제 막 제보가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맨 처음에 갔더니 문을 안 열어줘서 바로 진압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현관문을 뜯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모든 집기가 다 날라온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테이저건을 쐈는데 예. 또 조끼에 맞아서 한 방에 이렇게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쓰러지질 않아서 결국에는 방패를 들고 밀고 들어가서 잡았다고 합니다. 아, 손 변호사님, 네. 테이저건이 저렇게 두꺼운 옷만 만나면 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테이저건의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나는 것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남성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투수재물손괴, 투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네.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습니다만 어허. 횡설수설하고요. 유치장까지 가서도 계속 난동을 부렸습니다. 평소에도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일삼았거든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 의심이 되고요. 이미 관리사무소가 지자체에 행정임원을 요청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검사를 해보면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웃에 저런 사람 있으면 정말 처치곤란입니다. 불안하고요, 무섭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런 사람이 있으면 이사 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예. 상당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동차 환승철도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깜깜한 주차장을 걸어가는 저 남성. 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흰색 차량에 올라탑니다. 자, 그런데요, 시동을 걸고 한참 차 속에 앉아 있더니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 쪽을 확인하곤 열어보고는 어디론가 그냥 가버리네요. 자,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저 남성. 이번엔 말이죠, 그 차량을 타고 탔어요. 그러고 그냥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말이죠, 저 남자 차 주인이 아니었다. 주인이 아니고. 그렇다면 혹시 도선생? 도선생, 도둑 선생. 우리 김하나 아나운서 성격 급한 거 봐. 자, 지난 2일 새벽 인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하루 전인 1일 낮 12시 5분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제보자가 다음 날인 오전 9시쯤 차를 가지러 갔더니 차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가족이 차를 가지고 나갔나 싶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새벽에 한 남성이 검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차를 타고 2바퀴 정도 돌고 나서는 제보자 차 우측에 차를 세우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걸 본 것 같아요. 제보자가 전날 낮에 차를 잠깐 세워두고 금방 다시 내려올 일이 있어서 차 키를 둔 채로 집에 올라갔었대요. 금방 다시 나오려고. 근데 그러다가 안 나오게 됐고 차 안에 키를 두고 왔다는 걸 깜빡하고 만 겁니다. 그렇게 펴져 있는 사이드미러를 본 건지 제보자 차에 타서는 시동이 걸리는 걸 확인한 남성. 자기가 타고 온 차를 몰고 또 사라졌다가 걸어서 주차장으로 걸어온 뒤 제보자의 차를 타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다음에요. 그런데 경찰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왜요? 경찰이 확인해봤더니 이거 아까 부천에서 신고 접수된 차 아니냐. 이게 뭐냐면 예. 이 남성이 부천에서 차를 훔쳐가지고 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제보자의 차로 갈아타고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환승절도죠. 그런데 아직 이 남성 잡지를 못했습니다. 저것도 절도한 차. 그렇습니다. 차를 훔쳐서 온 다음에 갈아타고 또 훔쳐서 간 겁니다. 어허. 네, 경찰이 이 차량을 수배했는데요. 이 남성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안경을 쓴 상태였고 건장한 체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예, 저 인간 빨리 잡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사사건건 비아냥 신우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2년 된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희 남편에겐 3살 어린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시누이와 친자매처럼 지낼 순 없어도 나름 좋은 관계로 지내왔는데 지난해부터 사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년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참석했었거든요. 그때 오랜만에 만난 어르신들이 어쩜 갈수록 더 고와지니? 라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시누이가
아, 무슨 소리야. 언니도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옛날 같지 않지 라면서 비꼬듯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지만 어른들 앞이라서 티는 못 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몇 개월 전 시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퇴원 후에 외래 진료를 받으러 다니시면서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누이가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는 게 마음이 쓰여서 다음 진료는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했더니 언니가 언제부터 이런 걸 했다고 그러냐.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늘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또 한 번은 시아버님 생신이라서 선물로 니트를 사드렸는데요. 시누이가 옆에서 이거 얼마짜리예요? 딱 봐도 싸 보이는데? 몇 번 입으면 보풀 일어나서 못 입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시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젠 아예 마주치기가 싫습니다. 시누이가 별 생각 없이 한 말을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시누이가 정말 저에게 불만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누이, 저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세연입니다. 나 정말 아가씨, 하은 아가씨 도대체 왜 이러는데? 뭐가 불만인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알아듣게 좀 해요. 왜 자꾸 쓰리 쿠션을 쳐, 치기를.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아버님 앞에서 뭐? 선물이 딱 봐도 싸 보여? 아가씨 신내림 받았니? 뭘 딱 보면 알아. 경고하는데 시집살이 각지지 마. 동그라미. 자, 다음 그래도 신우입니다. 어머머. 이 언니 갑자기 왜 이래? 언니, 상희 언니, 나 지금 좀 당황스럽다. 우리 알고 지낸 지 22년째예요. 가족끼리 그런 농담도 못해. 아빠도 허허하고 웃던데 언니랑 나 그 정도 사이밖에 안 됐어? 왜 이렇게 예민해 진짜. 언니 완전 갱년기 같다. 언니 내가 좋은 약 소개해드릴게. X. 자, 일단 송 변호사님. 네, 뭔가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 일단 뭐 양쪽의 얘기를 다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제보자의 이야기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아무런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비아냥대는 거라면 이거 당연히 신우이 잘못이죠. 그리고 뭔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풀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그걸 감추면서 계속 이렇게 티만 내면은 이걸 가지고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일단은 기분 나쁘죠. 3번이나 뭐 곱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안 곱죠. 뭐 막 이러고 병원에 제가 모시고 갈때 언제부터 이랬다 그러냐 그러고 싼 거 아니냐 그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서 이분은 기분이 나쁜 건 맞아요. 그런데 저도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22년 동안 사이가 그래도 뭐 자매 같진 않아도 꽤 좋았다 그러면 22년이에요. 그럼 20대부터 40대까지 분명히 잘 맞았던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꼭 좀 푸실 수 있게 그냥 대화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비아냥을 뭐 함부로 이전부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비아냥거리는 말투였다면 이거 거슬리지도 않습니다. 또 저러네. 아이고 맨날 저거. 근데 최근에 와서 3번 그런 거거든요. 비아냥. 그 후에는 선물 딱 맞춰놓은 거. 그 자체가 비아냥거리거나 좀 조롱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고 고의성이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하은 아나운서. 네, 저희 가족분들 이 아니, 본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콩이장수님께서도 질투네라고 말씀 주셨고 강두나님께서도 사연자님이 이쁘셔서 질투하는 거 아닐까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저 당사자분께 칭찬을 할 때 옆에서 비아냥거리거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참 그러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모른다는 거. 예, 4번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굳어진 권력의 세계로부터 넘어와라. 시공간이 뒤엉킨 이곳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다. 4세대 MMORPG 더 스타라이트 9월 18일 정식 오픈.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 챙기시죠.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언니는 까먹으니까 나는 까다로우니까. 드디어 모두의 비타민C 뭐야? 왜 맛있어? 네이처메이드 비타민C 구미. 서울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3명이 숨졌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식당 사장인데 경찰은 사업 갈등으로 범행을 벌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예, 오늘 정오쯤에 이제 속보가 뜨면서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이게 특히나 지난 23년 그 신림동 흉기난동 그 조선이 벌인 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때문에 또 오버랩이 좀 됐죠. 오늘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서 손 변호사님 무려 3명이 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57분경 서울 관악구에서 4명이 칼에 찔려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이제 피해자 중에 한 명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경찰이요. 살려달라라는 절규 섞인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 이런 상황이었어요. 60대 남성 또 40대 남성 이렇게 2명이 심정지 상태였고요. 이미 또 다른 남성 1명과 30대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인 남성 2명 그리고 또 병원으로 이송되던 여성 1명이 결국은 사망했고요. 중상을 입은 남성은 현재 치료 중인데 그런데 이 유일한 생존자인 이 남성 이 사건이 벌어진 피자 가게의 사장이고요. 또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피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흉기는 주방에 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남성이 입은 이 부상은 자해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의식은 있지만 대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피의자가 퇴원이 가능할 때 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본인이 자해를 해서 지금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 자, 들으신 것처럼 피자 가게 사장이 흉기를 휘둘러서 3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중엔 부녀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시죠. 아예 찌를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너무 착하고 이제 항상 우리를 걱정해주고 뭐 어쩌냐고 뭐 하면서 뭐 피자도 가끔씩 뭐 배고프면 뭐 주기도 하고 막 그러세요. 사이 되게 좋게 지냈거든요. 근데 뭔가 있을 거야.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진짜야. 여자 일실이나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상도 좋고 인상도 잘해요. 사장님 인원 하는 사람 혹시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소리나 이런 거 소리도 못 경찰들 얼굴 실내 나오니까 경찰들 막 알아와. 자, 주변 사람들은 그 피자 가게 사장 피의자에 대해서 그럴 사람 아니다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뭐가 됐든 지금 3명을 살해한 살인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요. 3명이나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정말 이럴 때는 좀 정말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변에 있는 상인이나 손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랬지 이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입을 모으고 있잖아요. 일단은 이 사고가 있었을 때는 소리도 없었고 문도 닫혀 있어서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막 도착하니까 혹시 불이 났나 이렇게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좋은 사람이다. 인상도 좋고 싹싹하다. 주변과 갈등이 전혀 없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40대 남성 해당 피자 가게를 혼자 운영하고 있었고 가끔 가족들이 와서 도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무슨 이유로 저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걸까요?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인테리어 갈등. 그러니까 일단 무동기 범죄는 아니었던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 초반에 경찰이 사업 관련된 갈등 끝에 이렇게 사장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이 숨진 피해자들 가운데 인테리어 업자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선 당시 상황을 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좀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찍힌 주변 CCTV 영상인데요. 자, 검은 차 한 대가 피자 가게 앞에 멈춰서고 흰 셔츠를 입은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피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얼마 뒤에 피자 가게 안에서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데요. 자, 아마도 이 사람이 피자 가게 사장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곧이어 흰 셔츠를 입은 사람과 함께 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자, 그러다가 피자 가게 앞으로 경찰차와 구급차들이 몰려왔고 피해자들이 이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피자 가게로 찾아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뭔가 잘 풀리지 않았던 모양인지 일단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건데, 자, 박 변호사님 지금 언론 보도 아직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본사와 저 피자 본사 그리고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네, 경찰 설명이긴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죠. 주기적으로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아마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를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피해자는 지금 인테리어 업자, 본사 또 피의자는 지금 이 피자 가게 사장이고요.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피자 가게 사장의 가족의 인터뷰를 보면 본사의 갑질을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1인 메뉴 세트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게 적자가 나는 메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특히 인테리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년도 안 됐는데 누수가 나가지고 하자가 좀 발생했는데 보수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도 그때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오늘 또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본사 관계자하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가게 영상처럼 찾아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 갈등이 있고 본사에 어떤 갑질이 있었다 한들 살인은 용서가 안 되는 건데, 자, 그런데 그마저도 본사 측에서는 갑질한 적 없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본사 대표가 한 매체와의 통화를 통해서 어떻게 점주님에게 리뉴얼 갑질을 하냐면서 본사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인을 설립하고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점주들에게 인테리어를 변경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점주들 대부분이 소자본 창업이고 작은 브랜드인데 어떻게 리뉴얼을 강제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매장이 2년 가까이 된 매장이고 점주가 직접 인테리어를 못 알아보겠다고 해서 저렴한 곳으로 연결을 시켜드렸다. 그런데 최근에 타일이 깨져 있어서 갈등이 생겼다라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나면 이게 누구 잘못인지 알 수가 없지 않냐. 인테리어 업자와 갈등이 커져서 본사 차원에서 임원이 직접 갈등 중재를 하려고 현장에 갔던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범행 전에 그 피자 가게 사장이 가게 현관문을 잠갔다 이런 얘기도 나온 거 보면 뭔가 작정했던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물론 아직 확정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언론 보도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사건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부상을 입었다는 피자 가게 사장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겠죠. 맞습니다. 몇 명에 대한 살인 사건이거든요. 동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무동기는 아닌 거고요. 갈등인지 아닌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이제 부상을 입은 이 피의자의 사장이죠. 가게 사장 아직까지는 지금 병원에 있는데 이제 치료가 좀 되는 대로 좀 조사를 좀 해서 왜 이런 범죄를 하게 됐는지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등등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본사 직원을 포함해서 피해자 유족에 대한 조사도 아마 경찰은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계속 좀 내용 나온 대로 전해드리죠.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난 1일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든 제보자는 혼자 집에서 조용히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현관문을 발과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황급하게 인터폰을 확인해 봤더니 화면 속에 덩치 큰 낯선 남성이 서 있었는데요. 아파트가 터나갈 듯 고함을 지르며 당장 나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남성은 누구였을까요? 예,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임신 5개월 차 임신부의 제보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한 입주민의 택배 도난 사건에서 시작됐다. 맞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어느 아파트에 택배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그 도난 당한 사람하고 같은 층에 아마 거주를 했던 것 같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글을 이렇게 써서 이걸 우연하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글을 보면 8월 26일 날 택배 11개의 도난 사건이 있었고 관리사무소 CCTV를 통해서 도난 사건을 확인해서 경찰에 접수를 했고 지금 형사가 배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뭐 내용 보면 뭐 생일 선물인데 이게 택배 도난 당해서 아주 속상하고 빨리 좀 찾을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관심,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내용이 게시물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택배 11개를 하루아침에 도난당했어요 라는 앞서 보신 그 입주민의 게시글을 본 지 하루 뒤에 앞서 김한 아나운서 이 PT에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웬 사복을 입은 남성이 이 제보자의 집 앞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자고 있었고 밖에서 엄청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쿵쿵쿵 발로 그냥 발이나 주먹으로 이렇게 세게 부시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아무래도 너무 수상해서 인터폰으로 확인을 하니까 사복 입은 사람이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딱 소리를 물어보시다가 나오세요 이러면서 그런 소리가 들렸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면 몰라요? 이러시면서 자기 보시라고 해서 내가 왜 왔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어요. 형사라고 안 밝혔어요? 네, 그때는 안 밝히셨어요. 웬 수상한 앞서 보신 것처럼 남성이 와서 다짜고짜 현관문을 막 두드린 겁니다. 자, 뒤늦게 알고 봤더니 형사였다.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인데요. 지난 1일 오후 3시쯤에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현관벨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로 문을 계속 차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인터폰을 지금 살펴본 거예요. 인터폰 네. 영상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살펴봤더니 검은색 반팔 지금 보이죠? 네, 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라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 남성이 나 형사니까 당장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형사라고 얘기만 했지 뭐 경찰 정복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또 집에 뭐 남편도 없었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냥 돌아가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남성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심지어 나올 때까지 문 열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확인했잖아요. 예. 실제 형사입니다. 진짜? 네, 조금 전에 보신 그 검은 옷 입은 남성이 실제 형사예요. 그래서 제보자가 문을 열고 대화를 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형사가 이 제보자를 절도범, 그러니까 도둑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 11개 택배에 그거를 훔쳐간 절도 용의자로 이 제보자를 그 형사가 당신이 훔쳤죠? 뭐 이랬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저 택배 훔친 적 없어요. 결백을 주장했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앞서 보신 그 사복 경찰은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라면서 계속 그 옆집에 택배를 훔친 절도범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는데요. 자, 경찰과 제보자의 실제 대화 들어보시죠. 택배 절도 신고가 들어왔고요. 근데 제가 CCTV 보니까 여기 사모님이 가져온 제가 지금 확인돼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가져온 걸 확인했다고요? 네. 왜요? 제가 왜 가져온 건 확인인데요? 안 가져가셨어요? 네. 그럼 여기 CCTV 연락해 줄 수 있어요? 이거 CCTV는 작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확인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작성 안 되는 거. 지금 이 진술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다 확인해서 영장으로 확인할 거예요. 성함도 알려주실 거고 하셨고 CCTV도 그냥 작동만 안 되는 CCTV라고 하셨고 맞아요? 저장해서 찾아보시는 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가시죠 일단. 이
이 지금 형사의 워딩을 저는 이제 풀 버전을 다 들어봤는데 사모님이 택배 가져가신 거 CCTV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교수님. 네. 형사가 확인했다 그러면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나 다 형사 확인했다 그러면은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본인은 그런 적이 없는데 확인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오자마자 이 제보하신 집 위에도 CCTV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CCTV를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 CCTV 무늬만 CCTV고 정말 녹화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 그런 CCTV들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더니 그거 뭐 진짜로 당당하면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변명하면서 안 보여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진짜로 이거는 무늬만 CCTV고 보이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진술은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그 업체에다 영장 넣어서 확인할 거다라는 이제 무서운 말까지 했어요. 이 제보자는 뭐 너무 이제 황당한 거죠. 그래서 아니 이러면 뭐 이메일이나 전화나 이런 걸로 우편이나 이런 걸로 얘기하면 돼 왜 다짜고짜 집으로 찾아오시냐 그랬더니 이 경찰은 수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택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장을 떠났는데 이 제보하신 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저 여자가 아줌마가 정신이 없고 뭐 더위를 먹었고 XS 뭐 이런 욕을 들었다고도 하셨어요. 너무 놀라고 충격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 5개월이잖아요. 이제 그럼 배가 딱딱해지거든요.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에는 하혈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서 그 훔친 장면 CCTV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수사 중이라서 어렵고 개인정보 문제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사님이 보셨다는 그 CCTV 영상 저한테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정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제작진이 경찰이 말한 대로 그 택배 훔치는 장면이 실제 CCTV에 찍힐 수 있는 건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땠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저희 제작진이 가서 해당 층 아파트 내부를 직접 살펴봤는데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는 CCTV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내부를 찍은 영상,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보자가 사는 층에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문 밖에 복도를 비추는 CCTV는 보이지 않고 CCTV가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 구석진 곳, 네, 방금 보셨던 그 구석진 곳이었고요. 엘리베이터 내부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살고 있는 층의 구조도 살펴봤는데요. 이 해당 층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택배 절도 피해 세대의 집이 보이는데 거기를 비추는 CCTV는 없습니다. 택배 절도 피해 세대의 대각선 쪽에 제보자의 집이 있는데 제보자 집 현관에 달린 CCTV는 아까 그 제보자도 이야기를 했었죠. 모형이었죠. 전선도 없고 배터리도 없고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CCTV고요. 제작진이 경찰에게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사건 현장에서 이 범행 장면을 찍을 수 있는 CCTV가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분명히 정황 증거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담당 형사가 확보했다는 그 CCTV가 뭔지도 보여달라. 경찰서로 직접 가겠다라고 저희가 물었더니 형사의 상사가 해당 형사에게 다시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CCTV가 없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없다고 다시 보고를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담당 형사가 그럼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제보자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거고 신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제보자가 택배를 훔치는 CCTV 장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형사가 얘기했던 CCTV 봤어요, 확인했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보셨죠? 말씨지. 신문 기법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손 변호사님. 떠보는 거예요. 떠봐서 맞으면 자백인 거고 아니면 이 꼴이 나는 겁니다. 네, 경찰의 이야기도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자백을 받는 경우도 없진 않죠. 하지만 만약 그 짐작이 틀렸다면
그리고 뭔가 범인으로 단정을 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지만 나중에 그게 옳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또 온전히 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정황 증거가 있었다. 그 정황 증거에 기반해서 이 신문 기법을 활용한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그 정황 증거가 뭐냐? 이거 한번 함께 보시고 이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판단 좀 한번 해보시죠. 이 아파트가요. 한 층에 두 세대가 있어요. 두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택배 피해, 절도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 집이 바로 옆집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두 집이 한 층에 있는데 한 집이 피해자면 옆집이 가해자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거를 정황 증거라고 한 겁니다. 제작진이 현장에 가봤어요.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정황 증거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엘리베이터 옆에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단 쪽에는요. 카메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다른 집에 사는 입주민이 이 계단을 통해 와서 훔쳐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또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인근 주민 또는 다른 사람들이 외부인도 와서 훔쳐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옆집이라고 해가지고 과연 범인으로 단정할 수 있겠느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말이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전국에 진짜 경찰관님들, 형사님들 고생하시는 거, 경무에 시달리는 거 너무너무 잘 알죠. 특히나 이번 건처럼 택배 절도 건 하나 때문에 직접 이렇게 현장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려던 거, 이것도 정말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뭔가 약간 상대를 떠봐서 박 변호사님, 네. 떠보는 거, 그래서 자백을 이끌어내는 거, 이것도 뭐 신문 기법의 일종일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번 건은 너무 좀 무리했다. 여러 가능성도 있고요. 또 상대가 중요해요. 뭐 이건 뭐 제가 임산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서 안 해도 되고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렇게 했던 부분.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미안하다,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방문한다고요? 어지간히 오라고 하겠습니다. 제보자 입장에 오지 말라라고 하고 보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CCTV를 왜 그렇게 이제 배터리 없는 설치해놨냐면 예전에 택배 도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법용으로 설치를 해놨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임신 스트레스도 그렇고 또 제보자한테 택배 훔친 사람으로 거의 낙인이 지금 됐습니다.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절차를 무시하는 경찰, 국민신문고 청원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퇴근길 집으로 들어서는 한 여성. 주차장 한복판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남녀와 마주치는데요. 두 사람은 여성을 보자 더 크게 웃으면서 묘한 기싸움을 겁니다. 대체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예, 오늘은 내 집에 몰래 둥지를 튼 불청객에 대한 사반 가족의 사연 제보입니다. 네, 제보자는 40대 여성인데요. 이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남편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보자, 그러니까 아내의 차를 대신 남편이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이 제보자가 일하는 동안에 차 좀 빼달라는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출근을 했다고 하는 그 회사와 거리가 멀었어요. 2시간 거리인 바닷가 근처였습니다.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수상하기 때문에 제보자가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 안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거든요. 예. 남편이 출근 안 했고요. 아이고. 휴가 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과 바닷가 여행을 간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사실이 들통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 제발 상간자 소송만을 하지 말아달라. 하하. 이것만 약속시켜주면 나머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애원했습니다. 자, 대놓고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남편, 오만정이 다 떨어지죠. 자, 그래서 거래를 조건으로 이혼을 합니다.
네, 이혼 조건 바로 제보자와 남편이 가지고 있던 빌라 건물이었습니다. 매매 당시에 제보자와 남편이 비용을 절반씩 내고 공동 명의로 이름을 올려놨었는데요. 남편은 계속해서 이 빌라를 팔자고 했었고 제보자는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빌라를 팔지 않고 공동 명의로 남겨둔다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제보자는 딸과 함께 빌라에 살면서 양육비 대신 일부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 자,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최근에 빌라 1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비대면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얼굴을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제보자가 빌라 앞에서 전 남편의 상간녀를 보게 됩니다. 박 변호사님 설마 1층 그 세입자가 빙고라니요. 전 남편의 상간녀가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납득할 수 없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비대면 계약도 했고요. 이 상간녀가 남편 그때 이혼하고 나서 개명을 좀 했다고 해요.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알게 됐고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죠. 제보자 입장에서는 위약금 줄 테니까 취소하자 요구했는데 남편이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고요. 자기가 권리도 있다. 왜 마음대로 하락하냐라고 하면서 더 기가 막힌 거는 상간녀가 기습적으로 잔금 치르는 날 잔금까지 치르면서 계약을 완전하게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와,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한 빌라 2층에는 제보자가 그리고 1층엔 전 남편과 상간녀가 이거 완전 한 지붕 그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이상한 정말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제보자께서는 이 빌라의 2층에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하고 그 상간녀가 1층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늘 1층을 통해서 2층을 가야 되는데 아이고야. 그것도 너무 불편한데 이 남편과 상간녀 일부러 1층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을 한대요. 문 열어놓고. 네, 문 열어놓고 갈 때마다 이제 보이라고. 그런데다가 이 빌라 앞에 조그만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또 매일마다 같이 둘이 배드민턴을 친대요. 그리고 상간녀하고 이 남편하고 있다가 이 제보자를 딱 마주치면 일부러 막 크게 웃으면서 마치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문 열어놓고 있다가 이 네. 제보자가 2층 올라가려고 그 앞을 지나면 딱 마주치면 하하하 막 이러면서 서로 웃고 막 네,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가 참다 이제 따져봤어요. 뭐냐 행동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어차피 두 사람은 이혼했고 난 내 돈 주고 정정 들어와서 사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아주 뻔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 사연자께서는 나는 참을 수 있어. 나는 참을 수 있어. 가장 큰 피해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자,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 여자랑 전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아이가 친구랑 지나가다가 야 너희 아빠 아니야?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개를 푹 숙였대요. 같이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네 아빠 왜 그러니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거기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제보자 따님이요.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온 동네에 소문 다 퍼졌어. 네, 맞습니다. 제보자의 딸도 아빠의 이 불륜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그 상간녀가 같은 빌라에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동네가 좁다 보니까 소문이 정말 순식간에 퍼졌고 학부모들 사이에도 소문이 나면서 딸까지 눈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태도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요? 아빠도 새 출발해야 하지 않냐. 네가 좀 응원해달라. 오히려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단 거예요. 2층에서 1층 보고 아빠 응원해 이렇게 하라고요? 예. 당연히 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딸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전 남편 되레 큰 소리를 치면서 너도 네 엄마한테 물든 거냐? 아빠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화를 냈습니다. 근데 말이죠. 알고 봤더니 저 전 남편의 속내, 진짜 속내가 따로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이 빌라를 팔고 싶었고 또 아내는 팔지 말자고 했잖아요. 남편이 이 아내를 못 견디게 만들어서 이걸 팔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런 작전이었던 거죠. 너도 더러운 꼴 그만 보고 그만 이거 팔자라고 남편이 말을 했고요. 그래야 나도 집 사고 사업도 하지 않겠냐 이런 본심을 드러낸 거죠. 하지만 제보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거 판다고 해서 큰 돈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살면서 임대료 받는 게 훨씬 이익 아니냐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러자
결국은 이게 법적인 어떤 분쟁으로 법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전 남편이요 결국 이 지금 공동명의 공유관계니까 이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 제보자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혹시라도 이거 경매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버티고 싶은데 계속 갖고 싶은데 이거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 자, 변호사님? 공유물 분할 소송의 결과가 판결로 갈 수도 있지만 조정이나 다른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판결로 가게 되면 경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경매가 되면 사실은 그 가격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아이고. 처음부터.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상은 중간에 뭐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갖고 어떤 사람한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쪽으로 조정이 될 결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판에 충실히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침 드라마 작가들 분발해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네, 저도 아까 정말 세상은 넓고 별 사람들은 사람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좀 너무 최악의 아빠입니다. 물론 남편으로서도 최악이죠. 그러니까 뭐 이 본인만 알고 뭐 돈만 따지는 걸 넘어서서 지금 이 상처받은 아내를 조롱하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빠로서는 더 최악이에요. 중학생 아이, 사춘기의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만으로도 상처를 받는데 그 집에 와서 사는 것도 충격인데 그게 또래 관계에서 다 소문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중학교 아이한테 또래 관계라는 게 정말 얼마나 우주 같은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뭐 너도 엄마랑 똑같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아이를 도구화해서 뭐 협박하겠다라는 태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 아이가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대한 신뢰나 믿음은 아빠가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줄 때 아이가 획득하게 되는 건데 이 아빠 안에서 아이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정체성도 자존감도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엄마가 좋은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옆에서 든든히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엄마 아빠가 아닌 상담 선생님이나 이렇게 선생님들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 이거 아동학대 아니에요? 아동학대라는 게 꼭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면은 꼭 학대로 뭐 처벌받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책임을 좀 갖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얼얼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엄청 충격받으셨어요. 네, 지금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화를 내고 계신데요. 양자김님, 어떻게 자식한테 저런 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지 너무 뻔뻔하고 한심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나님께서는 여자분이 빨리 정리하고 인연을 끊어내셔야 할 것 같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팩 이어갑니다. 자, 건물 앞쪽에 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도로로 나오려는지 후진을 하다가 대뜸 멈추니까 지나가던 오토바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뒤로 확 후진을 해서 주차돼 있던 차를 덮칩니다. 국산 차를 하필이면. 부딪힌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을 해서 차를 뒤집어 버리고 그 위에 올라타기까지 하는데요. 이걸 본 오토바이들 불똥이라도 튈까 싶어서 서둘러 출발을 합니다. 기어이 뒤집어 버리네 그냥. 황당하게도 운전자의 단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화를 촬영하는 건가 할 것 같은 광경이 연출이 됐는데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피해는 모두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보상해야죠. 다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위를 쳐다보면서 뭔가를 잡으려는 듯 손을 이렇게 뻗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허겁지겁 달려와서 위쪽을 올려다 보는데요. 뭔데요? 순식간에 모이던 사람들이 일제히 하늘을 보더니 아이까지 맡기고 남성의 옆에 함께 손을 차가 뻗습니다. 떨어지나? 그 순간 위에서 확! 뭐가? 웬 어린아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사람이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를 무사히 받아냅니다. 엄마가 빨래를 넣는 동안에 아이 혼자 얇은 지붕에 올라갔다가 이게 깨지면서 매달리게 됐다는데요. 얼른 달려와 준 이웃들 덕분에 아이는 다친 곳이 없이 아주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네, 저게 가끔 저런 일을 상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기가 정말 예, 지금 말문이 막히셨어요. 너무 감동받으셔서 다음 이어갑니다.
자, 평화로운 가정집 거실입니다. 근데 냉장고에서 팍! 뭔가가 사방으로 터져 나오는데. 아, 이건 또 뭐야, 또? 저게 직접 담근 와인인데 발효 중에 갑자기 폭발하면서 온 거실에 쫙 이렇게 뿌려지고 만 겁니다. 이야. 책상이며 바닥이며 소파며 전부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언제 다 치워? 늦게 여성이 이렇게 달려와서 이렇게 문제의 와인병부터 건져내는데요. 이미 다 터진 거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죠. 그래도 가족들은 우리 엄마가 폭탄 제조에 성공했어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거는 폭탄입니다. 와인 폭탄, 발효주, 숙성.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예. 자, 못 길 봤겠어요. 한복판에 족제비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서로를 물고 밀고 투닥투닥 장난을 치더니 담장 위로 위로 어디로? 아직 안 하는데? 담장 위로 어머, 활짝 야. 점프를 하는데요. 제자리 그런데 남은 한 마리 차마 엄두가 안 나는지 어떻게 올라가지 쳐다만 보고 있어요. 지금 도움 닫기 하려는 것 같은데? 네, 도움 닫기를 하려는데 뒤로 물러섰다가 달려가 보는데 차마 뛰지는 못하고요. 안쓰럽게 그 주변만 맴돌고 있는데 왔어. 자, 친구가 다시 나타나서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겁 많은 친구를 위해서 조심조심 벽을 내려가서 코를 앙 물고 건져 올려줍니다. 좀 아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를 위해서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네요. 교수님 한 말씀. 쟤네는 진짜 IQ가 100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100이요? 네, 100은 되는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없었다고 생각할게요, 박 변호사님. 100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